지난 7월 14일 새벽이었죠.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급으로 8,720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액이 182만 2,480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정부 경제정책이 확실히 변했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좀 약간 좀 막전막불할까요?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는 게 좀 문제네요, 오히려. 아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400만 명 가까이 넘게가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정부도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예요. 과거에는 사실 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이 그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의 그 증가율을 넘어섰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정부, 이 공공 정부의 그 사용자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 노화 사회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뭐 조종자처럼 나서느냐. 최저임금이 이제 그 20% 정도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임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실업급여의 어떤 최저 수준 이런 것도 이제 최저임금하고 바로 연동돼 있고 그렇죠. 산전 후 휴가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도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들도 다 최저임금이랑 연동돼 있고 또 이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 정착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유족 보상금 등 무려 31개의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하고 다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20%뭐 25%뭐 이런 이 적용률을 보면은 한 400에서 500만, 많게는 한 확대하면 600만 정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측정하는 그 기관에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이 한 단위의 노동조합이 그 회사와 하는 그 단체 교섭, 단체 협약과는 그 게임이 레벨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예? 국가 단위의 교섭. 그렇죠. 국가 단위의 교섭이 된 거예요. 400만 명의 직원을 둔 그렇죠. 기업의 임금 교섭 과정하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이제 고정 비용, 그다음에 이제 월 이제 매출이 있으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수입인 거잖아요. 수익인 거잖아요. 그 비용의 구조를 보면 그 비용이 과연 최저임금, 그러니까 급여 부분만이 차지할까? 근데 따져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월 임대료, 월 월세 내는 월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면 본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뛰어가는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논외로 구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의 인간 그 급여만 갖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다툰다는 말이죠. 사실 그것보다는 그것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든 건 임대료랑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게 더 뭐 원칙의 갑질 이런 게 더 문제다라는 기자회견 그때 이제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을과 을이 연대를 해서 갑하고 싸워야 되는데 을하고 을끼리 싸워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방치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누가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대란이 발생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 언론이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고 해고 대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질 일자리들만 많다. 이걸 만약에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증가, 해고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노동자가 지금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최종 생산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팔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사와 함께 나누는 노동법의 속사정 이놈
저놈, 그놈, 놈놈놈입니다. 오늘도 노동법을 읽어주는 3명의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놈의 저 김성호, 저놈의 한윤석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그놈의 김재문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한 달 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 편이 업로드가 되긴 했는데 저희가 없는 살림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2편을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첫 편이 이제 올라가긴 했어요.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하다? 네. 주변에 안 알렸습니다. 우리 딸은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유튜버 됐다고. 예. 저는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최대한 말을 좀 아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초보 방송이라서 저희가 좀 많이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리라고 보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뭐 답을 달아드리거나 방송을 준비하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새벽이었죠.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으로 8,720원이라고 하는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액이 182만 2,48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상률이 1.5%, 시간당 130원, 그리고 월로 따지면 한 27,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 인상됐죠. 예, 외환 위기 이후에 최저로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배제됐던 부분들이 최저임금 산정할 때 산입되는 걸 반영하면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됐다. 라는 게 이제 주된 의견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일단 인상률이 너무 낮은 거는 확실하게 문제로 보이는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정부 경제 정책이 확실히 변했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나왔던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말만 안 했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거 폐기 선언이다 뭐 이런 정도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라고 해요. 이 수치로는 한 400만 명?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직장인 중에 한 5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거나 아니면은 그 근처 언저리에 있는 그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나? 이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론에도 더 나오지도 않았고 예전 같았으면은 막 이렇게 최저임금을 앞두고 막 뭐 노동자 쪽도 그렇고 뭐 사용자 쪽도 그렇고 막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용히 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이 실제로 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다 보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좀 그 어떻게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뭐 심의되는지 뭐 그런 절차, 과정 뭐 이런 얘기 좀 어떻게 저놈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예전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인데 최저임금 위원회 이름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월 6월 30일까지 심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심의된 결과를 이제 8월 초까지 고시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8월. 네, 역대 6월 말까지 딱 결정돼서 고시한 적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노와 사가 힘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법적 기한을 넘겨서 이후에 다 많이 했었죠. 예. 올해도 7월 14일이면은 올해도 법적 시한을 어긴 거네. 그렇죠. 그렇죠. 뭐 최저임금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서 한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 결정 원칙은 원래 이제 노사공 노동계 그다음에 뭐 사용자 그다음에 공익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한도 시한 문제이긴 한데 노사공이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결정 구조라는 거는 이 안에 위원회 27명의 이제 위원들이
어느 금액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느냐 다수결의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는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할 거고 경영계 쪽에서는 당연히 낮은 금액을 요구를 할 거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어느 안으로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착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 노사공, 노사정, 노사공. 그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뭐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원 명단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경영계 쪽에서는 이제 뭐 경총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연합회, 뭐 진흥회 뭐 이런 쪽에서 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공익위원들이 문제인데요. 이제 대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얼핏 살펴봤는데 경영학과 교수라던가 뭐 이런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쪽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데 아무래도 노사 간의 이견이 좁아지지 않다 보니까 공익위원회 영향이 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좀 약간 좀 막전막후라 그럴까요? 뭐 그런 뭐 약간 에피소드 이런 것들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아, 아는 게 없다는 게 좀 문제네요 오히려. 아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만 명 가까이 넘게가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끝나고 나면은 뭐 새벽에 투표를 해가지고서 얼마로 결정돼서 몇 %가 이제 인상됐다. 보통 최저임금 결정되면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과정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최저임금을 과거같이 이제 좀 더 인상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과거만큼은 올리지 못하는 그 내부 여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자제를 한 거죠. 예. 과거에 비하면 사실 그 결정 기간도 상당히 좀 짧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하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노사정하면서 이 정부가 마치 노와 사의 균형추를 잡고 있는 듯한 이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노와 사에 있어서 정부 등 이런 이 정부가 끼어서 이 노와 사의 균형 조정자 뭐 이런 중재자 이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탐탁치 않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도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이 그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의 그 증가율을 넘어섰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공공 정부의 그 사용자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찌 노화 사회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뭐 조종자처럼 나서느냐? 난 이 자체가 이미 좀 기울어진 운동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노사 그 공익위원이면 마치 공익위원들만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면 노와 사는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입장이나 자신들의 요구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요구안들은 공익적이지 않은 것처럼 명칭도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한 걸 봤더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갈게요. 최저임금이 이제 그 20% 정도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임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실업급여의 어떤 최저 수준 이런 것도 이제 최저임금하고 바로 연동돼 있고 그렇죠. 산전 후 휴가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도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들도 다 최저임금이랑 연동돼 있고 또 나아가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어떤 그 사회복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도 다 거기에 이제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 정착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유족 보상금 등 무려 31개의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하고 다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의록도 잘 안 남죠, 그죠? 잘 공개가 안 되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정말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좀 들어요. 이게 내 임금을 결정하는 건데 나는 사인도 안 하는데 보통 그래도 뭐 사인하고 넘어가는데 예.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사실은 최저임금은 어쨌든 헌법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둬라라고 이제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회복지 제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 결정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적이진 않다. 당사자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20% 그러면 이 20%를 고용하고 있는 뭐 사업주들까지 사용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판단해가지고서 결정한다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노동 조합의 가입률이 한 10%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조금은 좀 요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0% 조금 상회하는 걸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20% 뭐 25% 이런 이 적용률을 보면은 한 400에서 500만, 많게는 확대하면 600만 정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측정하는 그 기관에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이 한 단위의 노동조합이 그 회사와 하는 그 단체 교섭, 단체 협약과는 그 게임이 레벨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예? 그렇죠. 국가 단위의 교섭. 그렇죠. 국가 단위의 교섭이 된 거예요. 400만 명의 직원을 둔 그렇죠. 기업의 임금 교섭 과정하고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단체 협약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적인 그 여론이라든가 뭐 그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사인하지 않은 강제 적용되는 것인데도 자신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반영될 수 없다는 것들 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항상 삭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연례 행사처럼 보내잖아요. 이 최저임금 결정 항상 그렇죠. 과정이 시작이 이번에도 되면. 그랬죠. 네. 너무 이건 불합리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예. 일반적인 교섭에서는 사실 교섭이 막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단체 행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풀려고 이제 노동 3건이 있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네요.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됐다고 해서 파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네. 이게 보통 그 회사에서 이제 임금을 좀 저하시킨다 그러면은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라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기 힘들었네 이것도.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아니 나와가지고서 맨날 첫 이 회의 시작하면 삭감안을 냈다 몇 프로 삭감안이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동결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연례 행사니까요. 좀 이게 뭔가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그 자영업자들 어렵다.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뭐 자영업자들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어본 적이 없네. 최저임금 항상 깎여야 돼 항상. 언제 좋아지나 이거 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최저임금이 이제 진짜 아까 이제 노사공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 방식인 거잖아. 어쨌거나. 근데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이제 공익위원들이 그것도 이제 사실상 정부의 어떤 의지가 반영돼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첫 두 번은 굉장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서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아마도 정부의 의지가 또 반영돼가지고 딱 물가 상승률 정도로 정해진 것 같아요. 느낌상 아마 정부의 의지가 또 그렇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이래저래 또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좀 개선이 필요한지 혹시 뭐 이렇게 한 가지씩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도 많이 토론도 했었고 연구 논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법률로 제정하거나 뭐 이렇게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노사정의를 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지금은 이 노사정 의 모델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뭐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해가지고 법률에서 정하는 어떤 상한율을 정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국회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국회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국회의원의 월 세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세비 당당하게 올릴 때 최저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공감은 이자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면 뭐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뭐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건 너무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노사정은 그나마 좀 유하잖아요. 매년 하기도 하고 근데 국회에서 법률로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님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이게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라는 게 요즘은 이제 좀 대세죠. 뭐 예산심의도 최근에 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죠. 법적 기간을 그렇죠.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니 국가 예산도 날짜를 안 지키는데 최저임금 결정이 뭐 날짜를 나무라면 뭐 저는 그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얘기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올해 오른 걸로 하면 18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게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게 이제 첫 번째라서 그게 현실화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까지 계속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결정구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방식이 도입되고 난 뒤에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는 건 경영계 쪽이 아무래도 많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라던가, 그 다음에 직종별로 이제 그 감액할 수 있는 직종을 두자라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논의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화와 결정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제도 개선을 논하기 좀 이른 것 같다. 아니 지금 있는 최저임금도 좀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걸 더 깎는 방식으로 그걸 논의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역별 차등을 둔다라는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차등을 두니까요. 그러니까 결정된 최저임금이 있는데 이 지역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긴 좀 더 낮게 한다라는 거죠. 더 준다라는 개념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직종별로 감액한다라는 것도 이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결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방안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물가도 사실은 서울 물가 다르고 저기 어디 뭐 강원도 물가 다르고 뭐 다 달라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속내가 사실은 그 기준을 최저임금을 낮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깎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빌미들을 잡는 이런 기준을 활용하려고 좀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별 최저임금 요즘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역별 최저임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지역별 특징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주정부가 거의 그렇죠. 미국은 아마도 이제 그 스테이트라는 그 어떤 그 독립된 우리나라 그 무슨 뭐 광역단체하고보다 더 하나의 국가이죠 사실은 국가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니까 연방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은 그 지역별 특징, 그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그 지역별 이동이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래서 사실 일본의 그 지자체 문화, 지방자치 문화가 사실 그런 데서 출발한 것도 있거든요. 이 지형적인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비행기 타고 자전거 타고 뭐 기차 타고 쭉쭉쭉 가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광주 간다고 해서 전라도 광주 가서 싸게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건데 어차피 물가가 택배하면 하루 만에 오는데 포항에 과메기 먹어도 그 다음 날이면 시키면 오는데 뭐 물가가 달라지면 얼마나 다르겠냐 이거냐 말은. 그런데 뭐 지역별 물가를 고려해서 다르게 줘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이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 물가의 차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려니. 그렇지 않겠어? 지역별 다르지 않겠어? 근데 사실 그게 큰 차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최근에 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자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콜라 하시는 분이 좀 독특한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뭐 처음은 아닌데 이주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더라고요. 발의했다고요? 발의한 것 같던데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왔죠. 이유는 뭐래요? 작년부터.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뭐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조삼모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돼라고 하면 우리나라 내부의 고용이 이제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사업주 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더 낮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최저임금법으로 이제 발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년이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뭐 식대라든가 뭐 숙박비 이런 거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니면 공제할 수 있게. 네. 실제로 공제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이제 한발 나가는 거죠 지금 네. 만약에 된다면. 아마 노동부도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이게 공제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원래 우리 임금은 뭐 임금 내 지급 4대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함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제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식대와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노동부 내부 행정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주 노동자 쪽에서도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더 넘어서 아예 최저임금도 이렇게 손을 대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바꿔야 돼. 네, 정치인으로서 좀 모든 인간을 차별할 수 있다. 차별 안 하지 뭐 차별해야지 뭐. 그러게 참 네. 근데 이런 얘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정서상은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현실화 시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이것 때문에 기업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재작년 뭐 이럴 때는 최저임금 오른다고 자영업자들 다 문을 닫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건 언론의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작년하고 뭐 재작년 정도를 이제 합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부담이 올라갔을까는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지원이 됐었거든요. 네. 인상 금액에 대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는 월에 15만 원 이상 한선인가까지 해가지고 지원이 됐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서 4대 보험료를 내야 된다. 원래 했었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정말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공동자의 의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와 납부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올라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주장들이 별로 공감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도 법을 안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예? 이게 항상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러면 되게 집단 이기주의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진짜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이렇게 만들어고 있던 그래서 이제 경제를 많이 어렵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다른 영역 쪽에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면. 아니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하면은 뭐 언론이나 포털에 댓글 달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찌나 그렇게 사람들이 안쓰러워해. 감정적인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안쓰러워해. 참 그다음에 그것도 한마디만 좀 더 하자면 예.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두루누리 4대 보험인가를 통해 가지고서 일정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제 고정 비용, 그다음에 이제 월 이제 매출이 있으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수입인 거잖아요. 수익인 거잖아요. 그 비용의 구조를 보면 그 비용이 과연 최저임금, 그러니까 급여 부분만이 차지할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월 임대료, 월 월세 내는 월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데 하나 들어가도 월 100만 원 이상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뭐 음식점이라든가 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면 본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뛰어가는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논외로 구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급여만 갖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다툰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다투가면서 그 건물주는 뭐야 그러면?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뭐 우리가 제한을 못 해요. 건물주의 임대료를 막 올달라는 것도 다 줘야 되고 왜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그 돈은 왜 한단 말이야? 어찌 보면 건물주들의 그 월세는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노동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임금이잖아요. 그럼 그걸 좀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면 불구하고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이 될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6월부터 한 8월 초까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홍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편의점에서 우리가 흔히 최저임금 노동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편의점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비용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래서 월에 한 15만 원이 더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 15만 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편의점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을 제일 괴롭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프랜차이즈 비용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를 낸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최저임금 문제로 시켜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논쟁을 붙여놓게 되면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희박하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뭐 한쪽에서는 막 네.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사실 그것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든 건 임대료랑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게 더 뭐 원청의 갑질 이런 게 더 문제다라는 기자회견 그때 이제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을과 을이 연대를 해서 갑하고 싸워야 되는데 을하고 을끼리 싸워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방치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누가 제일 웃겠냐라는 거죠. 이 상황. 최저임금의 싸움은 을과 을의 싸움이다.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되게. 저게 그거 가지고 막 다툼하는 게 사실 큰 대기업의 기업주하고 노동자들이 아니고 아주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의 그 자영업자들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이 결국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이건 약간 논외긴 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그 모 업체의 그 편의점 그 가맹 그 편의점에 그 계약서를 한번 뭐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가맹 계약서. 예. 예. 근데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사업주 대 사업주가 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종의 저 근로계약서와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뭐 엄청난 본사의 이 관리감독이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가맹점의 직원 뽑을 때 본사에서 와서 면접을 보고, 네? 그다음에 수시로 그 가맹 그 감사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을 만들어 못 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직원도 유니폼 제대로 입고 체크하고, 그럼 야 이게 무슨 사업주 대 사업주야 이게 사업주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제가 본 건 그거니까 편의점주들의 노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일본에는 편의점주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 그 가맹점 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라고 싶어서 그 이제 뭐 단체와 한번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너무 진이 빠지는 너무 크게 일을 벌일 것 같아서 약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하겠다.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이거 편집당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ILO 기본 협약에 비준 않은 게 되게 몇 개 있잖아요. 그 비준이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ILO 비준하고 상관없죠. 그런가요? 편의점주 쪽은. 실제로 계약을 보니까 종속 관계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특수고용 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고용 관계처럼. 우리가 뭐 캐디 노조인 것처럼. 점점 편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뭔가 말이. 예. 우리가 이제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되고 있어요. 약간 우리 노무사 잠깐 돌아와가지고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좀 약간 꼭 최저임금에 대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하고 연관됐던 어떤 사례들 본인들이 한번 겪어봤던 내지는 꼭 겪어보지 않아도 이런 게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사실 연관돼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 거 혹시 얘기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할까요? 네. 이번엔 솔선수범만. 지난번에 말이 너무 없다고 하도 욕을 먹어서. 제가 제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경기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이 노무사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보통 이제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야간에 12시부터 4시 혹은 2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4시간을 휴게 시간 갖고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해서 휴게 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 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휴게 시간은 그 무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휴게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급여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이라는 거를 딱 고정돼 있으면 근데 고정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휴게 시간을 다 그대로 근로 시간이 있으면 임금이 상승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 휴게 시간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휴게 시간을 4시간이었으면 6시간, 8시간. 그러니까 8시간이면 10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거고. 집에 갔다 오겠다. 뭐하러 야간에 왜 있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계속 조금씩 늘려가면서 급여는 이제 그대로 그 수준에서 언저리에서 맞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거의 장담컨대 80% 이상이다. 2015년이었나요? 그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 10% 최저임금 감액 이런 거 있을 때 그 감시단속적 노동자 10% 감액이 사라졌던 게 아마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막 경기 노동자 다 해고된다고 막 그 10% 감액 유지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네. 실제로 그렇게 해고 대란이 있었나요 그때? 상당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경비 노동자들을 이제 해고하고 이제 그 감식하면 CCTV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왜 보안 서비스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과연 그 경비 근무자들이 경비 하시는 분들이 경비 업무만 했느냐? 그게 아니었단 거예요. 전반적인 민원을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택배 업무. 그러니까 지금 이 경비 노동자분들은 경비 업무는 뭐 10% 20%고 택배 업무.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명절 같은 데 보면 이 경비실에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의 맞아요. 이 택배가 그래서 실제로 못 보셨죠? 그 경비 초소만큼 쌓였어요. 택배가 저기가 거짓말 하다 보죠. 이제 경비 초소 높이만큼 쌓여. 어디 사시길래? 좋은 동네 사시나 봐. 선물이 맨날 들어오는 단지가. 아니 명절 때 봐요. 명절 때 진짜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거의 주인 거예요. 만약에 그 보안업체로 바뀌니까 보안업체는 그걸 해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풀어니까 다시 바뀌는 게 좀 보이더라. 다시. 대신 물론 이제 예전만큼은 수는 아니어도 몇 명은 더 있어야겠다라는 게 좀. 예. 이 얘기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 뭐 해고 이렇게 많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란이라고 해고 대란, 실업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제 집단 해고가 있었느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라던가 뭐 이런 뭐 업종에서는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과연 대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라는 건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대란이었다라고 했으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의 상당수 부분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위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집단 해고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근데 아까 한홍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쓰고 있는 부분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족도 떨어져요. 네, 만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대란이 발생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 언론이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불안에 빠지는 거야. 최저임금이 무려 2,000원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면 원래 10,000원, 20,000원 오르는 거야 그냥. 그때 4,000원 뭐 이런 4,000원 부부한 뭐 이런 그때 나오고 막. 예. 그 4,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아파트 정도에 살 분들이면. 선물도 많이 쌓이는데. 택배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거죠. 네. 근데 영국에서 한번 저기가 있었죠.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도 같이 오르냐.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연구 그 결과는 상관관계 없다. 아니, 정확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그 수요 공급의 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그 고용률이 낮아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임금이 오르고 하면 그만큼 내수도 진작이 되거든. 그 부분은 어쨌든 뭐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소득이 생기니까 그렇죠. 어쨌든 내수가 또 진작되고. 그렇죠. 그럼 그 공급 수요 곡선 이거는 사실은 맹신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학자들의 그 수요 공급의 곡선들은 사실 현대 경제학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 현대 경제학에서 굉장히 그냥 하나의 모델링이지 그걸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상의 모델. 그렇죠.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고 해고 대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질 일자리들만 많다. 이걸 만약에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증가, 해고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기업을 아마 한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최저임금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기업이면 사실은 다른 외부 요인이 조금만 작동을 해도 그 회사는 또 무너질 수 있는 회사인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게 부각시키는 그런 게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최저임금도 못 줄 기업은 사실은 그래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못 주겠다. 그래서 최저임금 깎아가지고 기업을 굴린다? 따지고 보면 남의 돈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강도들이지. 우리 오늘 편집 많이 나가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너한테 줄 돈은 다 못 주겠고 네 돈 깎아서 내가 가져갈게 그러면 그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인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할 수 없지. 할수 없지.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망해도. 지난번 시간에 언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영국의 기업살인법 판결문에 네, 그죠? 네. 비슷한 얘기. 이 기업에 막대한 이제 이렇게 뭐죠 벌금을 내려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그래도 그거는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영국의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다는 얘기가 좀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경기노동자 사건 얘기하시길래 이제 경기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그 한국에 좀 안타까운 일도 좀 있고 이런저런 계기로 또 물론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사실 이제 경비노동자분들의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찾고 어쨌든 경비노동자분들이 어쨌든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여기 자막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최저임금 하면 또 떠올랐던 게 재작년 이제 한창 그런 슬로건이라 그럴까 많이 떠올랐던 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뭐 이런 슬로건 기억나세요? 그거 관련된 뭐 상담 혹시 있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이제 그 휴게 시간을 이제 늘려가면서 급여는 그저 맞추는 거죠. 휴게 시간 네. 경비노동자 총액은 고정시켜놓고 안 주는 방향으로. 근데 실제로 일을 해요. 실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기본급과 몇 가지 수당이 있었는데 그 수당을 없애고 그 기본급으로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맞추는 거.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수당 항목을 폐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로자 과반수의 그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근무 시간 이게 경비노동자 같은 분들은 휴게 시간은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에 있던 수당을 깎아서 기본급에 넣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 한다. 근데 그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취업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어쨌든 그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해야 되고 뭐 월급 날은 언제고 뭐 기타 등등 그 회사의 다수의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할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을 적은 어떤 그 규정집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꼭 취업규칙을 안 써도 복무규정, 인사규정, 뭐 출장비 규정 다 취업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다. 불이익하게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근로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동의는 김 과장 일로 와 사인해, 뭐 박 대리 일로 와 사인해 이게 아니라 집단적 회의 방식. 자 여기에서 동의하시면 손 들어서요. 그러면 다 손 들고. 투표하듯이? 예. 꼭 투표가 아니어도 돼요. 예. 그냥 이렇게 거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반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무효. 예. 변경할 수 없다? 예. 변경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무효된 걸 근거로 야 이제 너희들한테 상해금 안 줄 거야라고 해버리면 상해금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콜센터나 이런 데서 상담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기존에 있는데 뭐 이런저런 수당이 자꾸 깎여서 기본급으로 들어가서 사실 임금이 하도 안 올랐어요. 근데
그냥 개별로 사인한 거예요. 그건 다 문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번 하면 돼요, 그런 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로 와 사인해 이런 부분들 녹취라도 한마디 하면 그것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네, 녹취 있어서 너 일로 개별적으로 해서 내가 그 회의 방식이 아니라 끌려가 들어갔다. 계속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입증을 하게 되면 일단 집단적 회의 방식이 아닌 게 되니까 이건 노동부의 공식 유권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일단은 그러면 임금체불 해당되죠. 그다음에 그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따르고.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의사들만 있으시다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그런 걸 제기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니까 어렵긴 한데 나중이라도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인 거네요. 그렇죠. 예. 돌려받아야 되죠.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네. 진짜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있고 올해도 좀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앞에 초기에 산입범위라는 것도 잠깐 설명했었잖아 우리. 근데 그 말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 이번에 무슨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된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아까 최저임금 사실은 삭감된 거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 한번 이번에는 뭐 근육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법에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수당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느 수당까지를 최저임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범위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제 식대 뭐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밖에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최저임금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걸 빼고서라도 최저임금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포함이 되고 나서 최저임금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옳은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이죠. 최저임금법 바뀐 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정기상여금의 문제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최저임금법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이제 격월로 준다거나 예컨대 뭐 짝수달에 뭐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준다. 이거는 최저임금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그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여금인데 매달 주느냐 격월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거네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최저임금법이 법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용자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고 싶겠죠. 기왕에 나가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격월에서 매월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최저임금법 자체에다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취업규칙 네.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정기상여금, 그러니까 격월로 지급되던 격월이건 아니면 뭐 분기건 이런 식으로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상여금으로 바꾸는 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아예 법에 최저임금법에 명시를 했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을 규율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게 불이익 변경이 아니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격월로 주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었는데 네. 이 상여금이 쪼개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순간 사실상 내 최저 월급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거 불이익 변경이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딴 법에서 아니다 이거 불이익 변경 아니다라고 네.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법이 충돌하는 거네요. 또 이게. 네. 그러니까 좀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 아까 설명 나오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데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국회에서 법이 날치기 비슷하게 결정됐던 것 같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사실은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노무사의 입장에서 팁을 가르쳐주는 내용보다는 특히 이제 바로 지난주 일이어서 이런 그 노동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결정이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답답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그런 마치 뭐지 시사평론? 시사평론 같은 분위기가 아니 난 시사평론이 더 편해. 법을 잘 몰라요. 아니 15년째는 예.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그것도 항상 연결됐었던 것 같아요. 2017년인가
그때는 전 정부 시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별로 안 높았을 때 일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을 못 올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약간의 이렇게 보전을 좀 해주겠다. 어떤 수준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주겠다.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라는 것이 그때 이제 많이 나왔었고 이 서울의 경우에 2017년에 이게 도입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하면 항상 생활임금 얘기도 많이 이제 오고 갔었는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작년 재작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지자체 몇 군데밖에 안 했어가지고 막 이슈화 시켰는데 이제는 서울은 거의 25개 자치구가 거의 다 생활임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슈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이거는 회자가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부분, 그렇죠. 공공기관 안에서만 좀 오고 갔던 것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최저임금 인상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뭐 입장이 있었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몫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논쟁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생활임금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쨌든 지자체들이 시도했던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는 의미 있다라고 있다?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오늘 촬영하는 날짜에 발표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예. 대해서 좀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 공공기관부터 네. 그런 기사를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그런 시도들은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시도들인 것 같아요. 사실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하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법을 바꾸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도는 어쨌든 좀 꾸준히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견인을 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없었던 일은 아니었나 봐요. 해외에서는 이미 해외 있죠. 그죠. 예. 비정규직들의 임금이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불안정한 노동에 그렇죠. 대한 보상 네.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농사 일하기 전에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때 이제 비정규직들은 그 사대보험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긴 했지만 그때도 퇴직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임금을 오히려 더 붙여서 주는 거예요. 우리 저희 직장에 다닐 때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 가끔 부를 때 그래서 부럽다 오히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기 기간제 같은 경우에 그만큼 고용 불안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보상도 따라야죠. 그렇죠. 예. 그럼 또 보상을 가져가면 또 리스크도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회정의지. 사회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의 제도가 돼야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이 안 되겠죠. 기업에서 그 사람을 써야 될 때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비정규직이겠습니까? 그쵸. 그 사람을 그냥 정규직으로 쓰고 숙련공으로 키워내가지고서 능률을 올리는 게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기조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항상 다 연결되네. 지난번 방송 때도 기업이 그 산재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뒷수습하는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방하지 않더라. 결국엔 이것도 이제 돈의 문제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돈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 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기업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노동자가 지금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최종 생산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팔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는 발언 뭐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짧게 한 마디는 안 되고 예.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아동 노동이 너무 극악하고 성인 노동도 뭐 마찬가지로 하고 하니까 이 노동의 조건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화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매일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자기가 얘기해서 만든 뭐 전등을 살 거면 옷을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노동법을 맞춰서 임금을 보존하고 최저임금을 주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따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돈이니까 일단 비용을 어떻게 맞추느냐, 비용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기업의 어떤 자기네들의 방만 그런 것들을 좀 방종 이런 것들을 좀 규율할 수 있겠다. 선한 의지에 기댈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그렇죠. 이런 거 필요하다. 저는 최저임금 싸워야 할 진짜 상대방이 누군지 고민을 해봅시다. 뭐 일단 이대로 오늘 마무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무급휴직과 해고 문제 이런 것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급휴직, 해고, 더 나아가서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